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0년도 2회차 정보통신 기사 실기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총 문항수는 19문제였고요. 난이도는 평이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프로토콜 X.20, X.21, X.24, X.75를 설명하세요.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옛날에 ITT의 그 이전 명칭 CCITT였습니다. 그때 크게 V 시리즈와 X 시리즈가 있었고요. V 시리즈는 전화망을 통한 어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X 시리즈는 공중 데이터 통신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X 시리즈, X.20과 21, 24, 75를 본다고 하면은 X.20은 공중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보면은 비동기식 전송을 위한 DT와 DC의 접속 규격을 정한 거고요. X.21은 같지만은 동기식입니다. 동기식 전송을 위한 DT와 DC의 접속 규격. 그래서 X.20과 X.21은 비동기식과 동기식으로 좀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24는 공중 데이터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DT와 DC 사이의 인터체인지 회로에 대한 정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75입니다. X.75는 네트워크 패킷 교환 공중 데이터 네트워크 상호 간의 접속입니다. 예를 든다면 X.25 네트워크 있고 X.25 네트워크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 상호 접속. 그게 뭐죠? 이게 X.75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너무나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다음 문장에 괄호 안에 들어가 알맞는 용어를 쓰시죠. HDSL, SDSL, CSU 등 송수신 속도가 대칭인 장비에 사용되는 선로부와 라인 코딩입니다. 라인 코딩은 항상 보면은 투비 왕큐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뭐는 한 번에 2비트의 값을 4단계의 진폭으로 구현한다. 예, 정확한 투비 왕큐에 대한 부분이고요. 2비트입니다. 하나에 대해 2비트를 하면서 4단계로 진폭으로 구분을 하고 하는 게 투비 왕큐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PCM 전송 방식에서 첫 단계로 Pulse Amplitude Modulation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은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이고요.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표본화고요. 우리가 표본화 출력의 PAM 파형, 어떤 아날로그적인 신호가 있으면 그거를 PAM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예. 그 진폭의 높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PAM 파형이 되겠습니다. PCM 너무나 많이 했던 거고요. PCM 하면은 최초 음성의 디지털 부화 방식이다. 그 중에서도 파형 부화 방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거는 표준화가 G.711로 되면서 64kbps로 표준화가 됐다. ITUT의 G.711로 표준화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전송의 기본인 디지털 시그널 제로면서 이게 시분할 다중화의 어떤 기본이 된다. 그래서 시분할 다중의 기본이 되고 이걸 근거로 해서 PDH의 T1 신호, T2완결 이런 것들이 쭉 다중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PCM에 대한 부분 여러 번 설명했죠. 로우패스부터 표본화 지금 이 부분이 출제가 된 거고 양자, 부화, 그 다음에 재생 중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PCM 표본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표본화 과정은 원래 보내려고 하는 최고 주파수 보이스 음성은 300에서 3400Hz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2배면 2를 곱하면 6800Hz면은 최고 주파수가 되죠. 하지만은 PCM 방식은 4000Hz로 최고 주파수를 잡고 이거의 2배로 해서 8000Hz로 표본화 주파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당 8000번 샘플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용어에 대한 부분이고요. EMI, LT, DNS 원어를 쓰시오. EMI 전자파 간섭, 일렉트로
magnetic interference입니다. 전자파 간섭이라고도 하고 전자파 장애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LTE, 롱텀 이볼루션, 이동통신의 3GPP, 유럽의 표준화 기관이죠. 3GPP의 4G 기술이죠. 그 다음에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입니다. 서버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어를 원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EMI의 부분은 지금 이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EMI,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페리언스, 전자파 간섭, 그 다음에 susceptibility, 전자파 내성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파 EMC, 전자파 적합성,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전자파 적합성입니다. EMI 부분은 좀 더 들어가 본다면 전도된 어떤 방출, 그 다음에 라디에이션, 이미션, 그래서 방사 방출 이렇게도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통신에 보면 LTE, 4G에 대한 부분입니다. LTE 국내에서 LTE 어드밴스드에 대한 부분을 문제로 한 거고요. 완지에서 5G까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4G에서 LTE입니다. 3G와 4G의 차이점은 3G는 일반적으로 올 패킷이 아닙니다. 보이스는 서킷 스위칭을 했고요. 광고에도 많이 났습니다. 보이스와 3G와 5G의 4G의 차이점은 3G는 보이스는 서킷 스위칭을 하는 거고요. 데이터는 패킷 스위칭을 했지만은 LTE로 4G로 넘어가면서 올 패킷 스위칭이 됩니다. 네트워크의 구성으로 본다고 하면은 RNC, 라디오 네트워크 컨트롤러가 없고요. 좀 더 들어가 본다면 우리가 2G는 알아야 되겠죠. 단말 모바일 스테이션, 베이스 스테이션 트랜시버, BTS 기주국이죠. 그 다음에 베이스 BSC, 베이스 스위칭 컨트롤러입니다. 베이스 스테이션 컨트롤러입니다. 이게 다 여러 개의 BTS를 컨트롤하는 거죠. 다수의 BTS를 컨트롤하는 거고 3G로 넘어가라도 이게 BTS 기종이 노드 B로 이름이 바뀐 거고요. 3GPP에 표준화되면서 용어도 바뀌었습니다. 특허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자기들만의 용어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지만은 노드 B로 바뀌었으면서 BSS 기능이 RNC 기능이 있었습니다. 3G 하지만은 4G로 넘어가면서 여기도 보시면 없죠. 네.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없고 그 다음에 올 패켓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좀 더 2G와 5G를 쭉 본다고 하면은 기지국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G에서는 미국의 기술인 BTS로 표현이 된 거고요. 3G는 노드 B, 4G에서는 e발브드 노드 B, 그 다음에 5G에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G 노드 B 이런 식으로 노드 B, 노드 B, 노드 B를 보면 이게 같은 표준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어디 표준이죠? 3GPP, 유럽의 표준입니다. 아직까지는 전 세계가 다 유럽의 이동통신의 기술을 다 쓰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NS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웹브라우저로 어떤 웹서버를 접속하려고 하면은 DNS에다 물어보죠. A.CRK가 해당되는 IP를 받아서 접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DNS 기능인 거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PC에서 IP 컨피그 5를 친다면 항상 DNS 서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CSM의 CD와 비교해 토큰 방식의 장점은 3가지, 단점을 쓰세요. 토큰 방식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적어본 거고요. 토큰 패싱의 방식은 CSM의 CD는 콜리전을 디텍션하는 캐리어 센싱 멀티플 억세스 콜리전을 디텍션합니다. 어떤 선이 있으면은 이쪽에서 신호가 오면 전압이 뜨겠죠. 이쪽에서도 보내고 나면 전압이 뜹니다. 두 개가 충돌을 한다고 하면은 전압이 5V, 5V라고 하면 이게 10V로 뜨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콜리전을 디텍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CSM의 CD 방식이지만은 이렇게 토큰 패싱 방식은 이런 경쟁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채널 비경쟁 방식이면서 채널 사용권을 가져 균등하게 부여하는 비경쟁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CSC면은 충돌이 있지만은 토큰 패싱마저는 충돌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구해서 데이터의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항상 토큰을 받아서 있을 때만 동작을 하니까 전송 데이터가 없을 때 어떤 전송 채널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노드는 토큰을 받아야지만이 뭔가 토큰을 받아야지만이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받을 때나 보낼 때나 어떤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인터넷 계층에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지원하고 VPN 구현에 널리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인터넷 계층이니까 3계층입니다. 3계층의 대표적인 VPN 기술 IPsek을 얘기하는 거고요. IPsek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다 지원합니다. 오센티케이션 헤더와 ESP를 통해서 다 지원을 합니다. 기밀성까지 지원하죠. ESP를 통해서 기밀성을 지원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IPsek은 IP 시큐리티의 약어고요. IPsek은 크게 보면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제공하게 두 개의 헤더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봤던 AH, Authentication Header와 ESP, Encapsulating Security Payload. AH가 Authentication이면 인증을 가지고 하는 헤더입니다. 그 다음에 Encapsulating, 암호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를 하면서 기밀성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AH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uthentication Header는 패킷의 무결성, 그 다음에 인증 가용성입니다.에만 사용되는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의 무결성은 데이터의 무결성, 가용성이라는 것은 발신지의 인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기밀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IPsek에서 기밀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ESP입니다.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기밀성이 보장이 되는 거고요. 다양한 이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성을 충분한 어떤 기밀성을 확보해 주다 보니까 AH보다 좀 더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K, 인터 키 익스체인지로 어떤 키 값을 교환하고 그거를 다시 복호화를 합니다. 암호화된 거를 복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IPsek의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SA입니다. Security Association 이라는 것은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암호화 자체를 정의하지, 암호화의 구체적인 데스나 3DC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지만 암호화와 인증에 사용할 어떤 요소를 SA로 정의합니다. 어떤 플랫폼을 정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A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키 값의 암호화 복호화 값의 수명값, 얼마나 이거를 가져가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IK는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로 키 관리 프로토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sek에서 중요한 네 가지가 있는데 AH, ESP에서 있고 그 다음에 SA, IKE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IPsek의 AH 헤더에 대한 구조고요. 간단히 이런 헤더로 구성되어 있다고만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VPN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VPN은 일반적인 공중망입니다. 퍼블릭 네트워크를 암호화와 터널링을 이용해서 VPN 장비를 양단에 걸어서 개인 사설망, 프라이빗 네트워크처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공중망이지만 어떤 암호화 기술, 터널링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보안이 개런티돼서 사설망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터널링 하는 기법이 L2 기법과 레이어 3, 레이어 4가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IPsek이 있었던 거고요. 사업자 쪽은 MPLS를 많이 쓰죠. 네. 그 다음에 분류에 대한 부분은 보시면 될 테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VPN의 특징적인 가입자단에 하는 부분은 IPsek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레이어 2 기반의 MPLS를 쓰고 있다. 멀티 프로토콜 라벨을 별도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계층입니다. 라우팅을 하지 않습니다. 라우팅을 하지 않고 스위칭을 아주 빠르게 처리합니다.
사업자가 많이 선호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더 IP색을 좀 더 보기 전에 우선은 우리가 웹 클라이언트로 웹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웹 노트북에 뭐 크롬이나 엣지 어떤 웹 브라우저가 있는 거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웹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그랬을 때 7계층부터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보내는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앞에 4계층에서 TCP 헤더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메시지가 TCP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다 3계층의 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 전체가 IP 헤더를 포함해서 전체가 이더넷 프레임의 데이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과 이더넷 데이터 트레일러, 프레임 체크 시퀀스가 마지막에 있죠. 근데 이 데이터를 보면 IP 헤더, TCP 헤더 어떤 마지막 7계층의 메시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게 인캡슐레이팅 되고 반대쪽에 디캡슐레이팅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볼 거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한 거고요. 예, SNM, HTTP 조금 전에 접속한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를 HTTP 프로토콜을 와이어 샤크로 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봤던 1계층 이더넷 IP 그 다음에 IP가 있고 그 다음에 HTTP 그 다음에 TCP가 있는 거죠. TCP가 있고 그 다음에 HTTP 프로토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거를 아까처럼 이렇게 이전 페이지 이렇게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이런 데이터를 대한 설명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IP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일반적인 헤더는 이런 식으로 이더넷 프레임이죠. 이더넷 프레임 내 데이터만을 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 라우터에서는 IP 주소가 필요하니까 요거만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ESP 암호화를 하려고 할 때 터널의 형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전송 모드 형태가 있습니다. 터널이라는 것은 이쪽 라우터와 라우터가 터널을 연결합니다. 터널로 구성되어서 여기서 ESP는 암호화를 하는 거죠. 암호화를 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겁니다. 최초 PC에서를 본다고 하면 PC에서는 내가 보는 여기 1점에서는 원래 프레임은 이 프레임이었죠. 이 프레임을 PC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 소스 IP와 1.1.1 데스티네이션 IP 4.4 IP가 정해져서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프레임 만들어주고 이게 라우터로 넘어간다고 할 때 ESP 기존의 터널 모드에 동작할 때는 ESP라는 것은 전체를 다 암호화해버리는 거죠. 이 전체를. 자, 그러면은 IP 헤더를 포함해서 이 들어간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 헤더는 이 전체를 다 암호화를 해서 보내려고 하면은 이 라우터는 IP 주소를 알아야 된다. IP가 암호화됐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ESP 기존 터널 모드에는 새로운 IP 헤더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특징인 거고요. 결국은 암호화 때문에 IP를 몰라서 내가라는 것은 2번입니다. 2번 라우터가 내가 라우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IP 헤더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IP, 요거의 IP, 자기 IP죠. 그 다음에 다음 마지막 단 엔드 단의 라우터의 주소. 이렇게 해서 IP 헤더를 만들고 ESP 헤더가 붙여집니다. ESP 헤더를 보면 이쪽 전체가 다 암호화돼서 보내고 받는 쪽에서는 받았죠. 받고 나서는 다시 복호화를 하는 거죠. ESP 헤더에서 이 부분을 아까 복호화를 해내면은 이 부분이 암호화됐던 게 다시 풀려지는 거고요. 풀려져서 여기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초의 소스 IP는 1.대역, 데스티네이션은 4.대역인데 ESP 터널 모드 기준으로 간다면은 새로운 자기의 라우터의 IP 주소와 상대방 라우터의 IP 주소로 패킷을 암호화 이렇게 해서 새로운 IP 헤더가 형성이 돼서 전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ESP 기준의 전송 모드를 잠깐 보겠습니다. 전송 모드라는 것은 호스트 단에서 하는 겁니다. 이쪽 라우터 단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호스트에서 호스트 기반입니다. 그랬을 때 ESP 헤더 암호화 되는 거는
전송 모드일 때는 아까처럼 IP 헤더 자체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1점대, 4점대. 그대로 여기 PC의 나의 IP, 상대방의 IP 그대로 가져가지만은 전송 모드일 때는 TCP 헤더 이쪽만을 암호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걸과 그대로 해서 여기까지 처리가 되는 거죠. IP 헤더에서 처리는 잘 되지만은 소스 IP, 나의 IP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IP가 암호화가 안 돼서 보내주는 거죠. 뭔가 찜찜한 겁니다. 전송 모드는 안 되다 보니까 누군가 여기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커들이 나의 IP와 상대방 IP를 가지고 장난을 좀 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아까처럼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를 AH와 ESP로 구분한 다음 ESP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송 모드, 그 다음에 ESP 기존에 터널 모드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전체를 다 암호하고 암호간이 전체가 다 암호화된다. 이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AH도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가 있습니다. 보시면 약간 형태가 좀 다른 거고요. 원래 데이터는 이런 메시지지만은 AH에다가 IP 헤더와 그 데이터 사이에 이렇게 헤더가 들어가는 게 이쪽에 전송 모드일 때 AH의 전송 모드일 때는 이쪽에 AH 헤더가 들어가고 전송 모드 ESP인 경우는 이쪽에 ESP 헤더가 들어갑니다. 아까처럼 요까지만 암호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터널 모드는 이쪽에 AH 헤더 들어가는 거고 AH 모드는 기본적으로 인증만을 하는 겁니다. 전체 인증에 대한 거지 기밀성을 보존하는 암호화를 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네 가지를 구분해서 가장 인증이나 어떤 암호화나 상당히 좋은 방식은 가장 마지막적인 ESP 기준의 터널 모드가 가장 좀 더 시큐리티 부분에서는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재료비가 1,200만 원, 경비가 300만 원, 순공사 원가가 3,500만 원일 때 농후비는 기본적인 문제고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순공사 원가를 볼 때 재노경으로 그의 합입니다. 순공사비가 3,500만 원, 다 VAT 제외인 거고요. 재료비 1,200만 원, 경비 300만 원. 그럼 농후비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전체 3,500이니까 이게 2,000만 원이어야지 답이 되는 거죠. 순공사원가, 재료비, 농후비, 경비를 부르고 이게 3,500이고 재료비가 1,200만 원, 이게 300만 원. 그럼 이거는 당연히 2,0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순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해서 총공사비, 여기다 VAT를 포함하면은 전체 총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아래와 같이 전송로를 구성하였다. 전송로 손실은 몇 dB인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세요. 증폭기 앞단에 보면 1.4mW고요. 증폭기 후단입니다. 출력이 2.4mW. 어떤 전송로가 있다. 전송료가 있고 그 두 번째 증폭기의 앞단에 있습니다. 전단에 측정해 보니까 1.2mW입니다. 그 다음에 증폭기의 출력을 보니까 1.4mW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그러면 2.4mW가 1.2mW로 절반으로 줄었죠. 그러면은 그 전송로 손실은 얼마인지. 그냥 2.4mW에서 1.2, 3dB가 줄었죠. 사실은 3dB가 줄은 거로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2.4mW가 1.2 절반으로 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10로그에 1.2mW에 1.4mW로 계산하면 10의 로그 2입니다. 그러면은 3010에서 로그 2가 0.3010이고 여기에 10을 더하면 3.01 일반적으로 3dB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점 두째 가리 계산하니까 3dB가 아니라 3.01dB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보고 바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원래 FM대로 계산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모든 거를 dB로 바꿔주는 게 계산하기 편한 거죠. 1.4mW는 1.4mW dBm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1mW 기준에 1.4mW 10로그로 계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와트니까요. 다 와트니까 전력이니까 당연히 10로그고
전압이나 전류출이 안 되면 20녹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10녹으로 계산하고 1.3ml, 1mW 계산하면은 1.46dB. 그래서 1.46 dBm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앰플리파이어 2.4 넘으면은 3.80 dB, dBm입니다. 그 다음에 1.2mW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2mW, 여기 1.2mW죠. 계산해 보면은 0.79dB입니다. 79 dBm이죠. 명확하게 dB와 dBm을 명확하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앰플리파이어를 2.4 dBm으로 쓰면 틀린 겁니다. 앰플리파이어는 게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이 어떤 값이든 간에 그거에 대한 증폭만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dBm을 쓰면은 당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단위를 명확하게 표현해 줘야 합니다. 입력은 1.46 dBm, 앰플리파이어 1의 게인은 2.34 dB.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2.34가 어떻게 계산됐죠? 3.80에서 출력 3.80 dBm에서 마이너스 1.46 dBm을 빼주면 되는 거죠. 빼주면 됩니다. dBm의 장점은 곱하기나 나누기를 그냥 더하기나 빼기로 그냥 계산해 주는 게 장점인 거죠. 3.80 빼기 1.46 하면 2.34가 나오는 거죠. 모든 거를 다 dBm이나 dB로 만들어지면 그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1.4mW, 1.46 dBm이죠. 앰플리파이어 게인은 1.46 나누기 0.79 하면 0.468 dB. 앰플리파이어 2의 게인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손실은 이쪽이 3.80 dBm인데 0.79로 떨어졌죠. 그럼 3.80 마이너스 0.79 계산하면 3.01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확한 표준적인 계산 방식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 두 사이담을 보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노이즈가 없는 20kHz 채널에서 대역폭을 갖는 채널을 사용하며 280k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필요한 신호준위 개수를 구하세요. 너무나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여섯 문제는 노이즈가 없는 겁니다. 노이즈가 없는 경우는 나이키스트 공식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나이키스트 공식 C는 2B입니다. 로그 2M입니다. 여기서 문제 C는 280kbps 주어지고요. 대역폭은 20kHz 주어졌습니다. 그럼 C 값과 B의 값을 주어졌죠. 그러니까 M 값은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어. M 진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280에 2 곱하기 20kHz 로그 2의 M입니다. 그러면은 40kHz의 로그 2의 M입니다. 여기서 280과 40kHz 차이 값을 본다, 이 값을 본다고 하면 이게 7이 나와야 되는 거죠. 4, 7에 28이 나와야 되는 거죠. 로그 2의 M 값이 7이다. 7이다는 얘기는 로그 2의 M이 7이다. 그러면 로그 2M이 7비트. 하나의 신호가 7비트를 처리합니다. 그러려면은 다 이거 7개입니다. 이거의 준위 개수는 당연히 2의 7승이니까 128개가 되는 거죠. 128 컴이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MHz의 대역폭을 갖는 채널이 있으면 이 신호대 잡음 비가 63이라고 했을 때 채널 중에 C를 구해라. 기본적으로 샤논의 정리를 쓰라는 게 문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역폭을 주어졌고 SMB를 주어졌습니다. SMB를 dB 값을 주어진 게 자연수로 그냥 준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문제를 준 겁니다. 그래서 2MHz 주고 로그에 1 플러스 63 계산하면 계산하기도 편하게 64 그러니까 64는 2의 6승이죠. 8864니까 6만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2Mbps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업돼 있어요. 샤논의 정리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조금 이렇게 어렵게 된 거고 이때는
아까처럼 64를 63으로 SMB를 준 게 아니라 조금 어렵게 24dB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조금 어렵게 놔도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이키스트, 예, 비슷하게 했고요. 이번엔 교재에서는 16함으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OTDR의 언어와 용도를 쓰시오. 너무나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옵티컬 타임입니다. 타임 도면의 리플렉터 메타입니다. 용도는 광섬유 손실을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로를 분석해 볼 수 있고, 케이블의 어떤 결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만 쓰시면 되고요. 좀 더 OTDR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케이블의 어떤 특성을 보고자 할 때 OTDR의 신호를 보냅니다. 아까처럼 싱글 모드가 될 수, 케이블 자체가 싱글 모드나 멀티 모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싱글 모드, 멀티 모드 선정해서 넣으면 되는 거고요. 이 케이블의 신호를 보내고 후방 산람 여기서 다시 돌아옵니다. 리턴돼서 돌아오는 신호를 다시 수신해서 봅니다. 가장 OTDR의 특징은 후방 산란법을 사용한다. 다시 돌아서 리턴돼서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이걸 후방 산란, 백스캐터링 신호를 수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리에 따라서 어디에 뭔가의 신호를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신호점이죠. 끝나고 나서 여기서 종단입니다. 케이블의 종단까지 어떤 특성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쪽은 노이즈 플로우입니다. 여기까지가 케이블 종단입니다. 네, 이거는 플루크의 어떤 자료를 잠깐 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또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종단인 거고요. 그래서 OTDR 커넥터, 아까처럼 맨 처음에 OTDR 나가는 제로 커넥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엔드 오브 파이버까지. 여기에 다양한 커넥터, 다양한 커넥터들이 쭉 있습니다. 스플라이싱은 광을 접속했을 때 베이트 스플라이싱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앵글드 피지컬 커넥터, 네. 컨택트 피지컬 커넥터입니다. 피지컬 커넥터. 보시면 APC 일반적으로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케이블은 이 PC 타입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케이블들을 본다고 하면 다 PC 타입을 현재로 많이 쓰고 있고요. 좀 더 손실을 좀 더 좋게 보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APC 타입, UPC 타입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로 PC 타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1번입니다. 프로토콜 분석기 BERT입니다. 테스트 모드 중 컨티뉴와 RBIT 런타임을 설명하세요. 조금 특정 측정기에 대한 부분으로 좀 볼 수 있고요. 계측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은 똑같은데, 이런 기능은 똑같은데 표현 자체는 조금 다르게 계측기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기능을 다 계측기에 지원합니다. 첫 번째, 컨티뉴라는 것은 측정을 그냥 계속 한다는 겁니다. 엔지니어가 스탑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측정을 하는 거죠. BIT는 어떤 지정된 값을 초과하는 비트 값을 받을 때까지 테스트를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런타임이라는 것은 어떤 지정된 값을 초과하는 측정 시간을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해석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그냥 풀로 다 측정을 합니다. BRT를 걸어서 측정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티뉴라는 건 테스트를 계속한다는 거, RBIT는 비트 수 값을 받을 때까지 테스트를 계속한다는 거고요. 런타임에는 어떤 측정 시간을 받을 때까지, 측정 시간을 하루에 24시간을 걸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시간을 정해 놓으면 그 시간까지만 딱 측정하고 거기에 BR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볼 수 있는 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10승,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런 식으로 전체 회선 구간에 대한 부분을 BRT를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냥 간단한 BRT인 거고요. 아주 이런 간단한 BRT 경우에 이렇게 안을 보면 시그널 로스, 알람 인디케이션 시그널, 패턴 로스,
그 다음에 에러를 볼 수도 있고, 스타트와 스탑. 프레임이 깨졌냐. 뭐, T1을 썼다, E1을 봤다. 어떤 프레임이 있죠. 그 프레임을 깨졌거나. 어디가, 그 다음에 T1도 멀티프레임도 E1도 멀티프레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T1도 12개의 멀티프레임, E1은 16개의 E1이 해서 하나의 멀티프레임을 구성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멀티프레임의 로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리모트 알람, 로우 배터리 차지, 뭐 이런 거로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는 거, 이 정도만 보죠.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쪽에 BRT를 걸어서 테스트 구간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드 장비들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도 있겠죠. 전 구간을 다 측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단에 계측기를 다 걸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양단에 지금 계측기 이런 식으로 걸어서 시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또 시험하는 방식은 루프백을, 마지막 단에 루프를 걸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시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루프백 테스트, 여기서 리모트 루프백을 걸면 되겠죠. 리모트 루프백을 걸어서 내가 여기서 모든 구간을 다 시험한다. 마지막에 엔드 단에 DT를 제외하고 이렇게 시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BRT의 어떤 예인 거고요. 그러면 BR이 리시브 비트 수가 나오고 에러 비트가 여기 나오죠. 에러가 여기 전체 에러가 몇 개를 받았는지, 우리가 이게 이때 몇 초 동안에 받았는지, 이 에러를 몇 초 동안에 받았는지, 싱크가 깨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모뎀 기반으로도 볼 수 있고 DS 기반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HTTP3 2의 15승 마이너스 1. 이거는 이완 신호를 볼 때 많이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PCM30이라고 적혀 있는 거 봐서는, HTTP3가 이완 신호일 때 라인 코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완 신호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의 문제, 테스트 패턴. 지금 설명한 이 부분을 문제화한 겁니다. 패턴은 뭐 2의 11승 마이너스 1, 2의 15승 마이너스 1. 다양하게 우리가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BRT의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보시면 한번 쭉 그냥 용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RS가 미국의 232C, 422, 485. 쭉 보시면 조금 전에 시험한 X.20, X.21, V35. V35는 아주 옛날에 초기에 인터넷 할 때 V35 인터페이스를 썼었습니다. 라우터랑 연결시킬 때 DS와 라우터를 연결시킬 때 V35를 썼었죠. 지금은 안 씁니다.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토콜 싱크 모드, 어싱크 모드 쓸 수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BSC, 캐릭터 방지, HDLC, SDLC, X.25. 다 우리가 수업 할 때 다 우리 시험 문제 유형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듀플렉스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라인 코딩 부분, 논 리턴 투 제로, 리턴 투 제로, 인물스, 그 다음에 데이터 코드, 그 다음에 싱크, 어싱크. 이런 부분을 BRT 할 때 다 관련된 부분을 알고 셋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SDLC, X.25 다양한 어떤 부분이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단의 유저를 내가 해외 쪽하고 미국이랑 시험을 한다고 할 때, 미국이나 유럽하고 시험할 때 이쪽의 엔지니어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리모트 루프백을 요청을 해서 걸고 나서 내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로컬 루프백은 내가 나 쪽으로만 루프를 거는 거죠. 여기서는 이쪽으로 걸어주는 게 리모트. 내 쪽이 아니라 상대방 쪽입니다. 이쪽의 엔지니어로는 상대방 쪽으로 리모트 루프백을 요청하면은 국내에 내가 상대방의 미국의 엔지니어한테 리모트 루프백을 해달라고 하면 이 엔지니어가 이쪽에 리모트 루프백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전체를 다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하는 계측기는 일반적인 KT를 포함해서 SKT 다 보통 기관통신사업자가 주로 쓰는 BRT는 이 장비를 많이 써왔습니다. 지금도 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계측기를 통해서 주로
T안도 하고 주로 E안을 측정하는 게 저희 대부분의 목적입니다. 지금처럼 45메가 DS3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21개의 E안을 측정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E안 프레임에 관련된 E안을 쪼개서 2.048 메가bps를 절반으로 쪼개 1024, 512K, 768, 384 이런 걸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계측기 앞부분이고요. 실제 측정을 할 때 이렇게 BR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BR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2048을 설정해서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험할 때 뭐죠? 이 부분입니다. 에러 인서트 셀프 루프를 걸어놓고 에러를 한 번씩 BTL을 발생을 합니다. 에러를 걸어서 내가 발생한 임의로 발생한 BTL가 정확하게 에러가 들어오는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21세 패턴을 만들어 놓고 2.048를 걸어놓고 확인하고 에러 인서트를 한 다음에 셀프 루프로 풀고 그 다음에 에러도 리스타트를 해야 되겠죠. 네, 리스타트를 누르면 이때부터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BRT인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2번입니다. 군의 간선계, 건물 간선계 정의를 쓰시오. 예, 군의 간선계라는 것은 지금처럼 어떤 A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A라는 아파트가 101동부터 108동, 8개의 동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101동, 102동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거기에 MDF실이 있고요. 거기에 국선단자함부터 거기가 시작점이고요. 국선단자함을 시작해서 거기에 각 동에 동단자함까지가 어디죠? 군의 간선계입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 간선계는 건물 내부입니다. 어떤 1동, 101동에 대해서 동단자함부터 전층, 여기 20층도 될 수 있고 30층, 40층까지 되겠죠. 그 층에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층 단자함까지 거기까지 부분이 건물 간선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의 간선계라는 것은 동이 나홀로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국선 단자하면서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지 이런 군의 간선계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 간선계, 군의 간선계를 구분해 놓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2개 이상의 건물의 동이 있는 거 국선 단자하면서 각 건물 동의 단자함까지로 보시면 되고 또는 건물 간선계는 동일 건물 내에 국선 단자나 동단자함, 동이면 요즘 많다 보니까 동단자함에서 층단자함까지다. 이런 수직 구간, 그래서 층단자함이 있는 구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초고속 정보들이 건물 인증 부분에서 난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입니다. 군의 간선계, 건물 간선계 정확한 정의가 있고요. 수평 배성의 접속자재, 인출구, 집중군의 통신실, 동별 통신실, 집중군의 통신실에 MDF 설비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각 동에 메인 MDF실에서 동통신실, 각 세대 단자함까지 이런 식으로 방송 공동 수신 설비 또는 이런 집중군의 통신실을 동통신실, 중간 단자함, 세대 단자함까지 어떤 광 케이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시험할 때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구간별로 시험을 합니다. 관련된 자료는 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업무 처리 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3번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을 쓰시오. 동그라미 1번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 설명서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 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현재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기획재정비의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보면 공사 시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공사 시방서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 내용과 법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쭉 시방서를 보면 표준 시방서, 전문 시방서, 공사 시방서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여기 시방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방서는 지금 2번 문제입니다. 설계 공사한 시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 시공 방법, 상세 규격, 사양, 수치 등
수치 및 설계 공사 업무 수행에 관련된 제방 규정 요구사항 등을 명시한 문서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은 공사시방서, 두 번째 답은 시방서가 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긴 맞고요. 하지만 정보통신 공사업으로 들어가 본다고 하면은 정보통신 공사법은 2019년 12월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시방서란 말은 일본의 잔재의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방서를 용어를 언어순화 차원에서 설계 설명서로 관련 법규는 정보통신 공사업 법규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문제는 꼭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통신 산업연구원의 일반적인 보면은 다 설계 설명서로 표준 시방서, 전문 시방서, 공사 시방서가 아니라 표준 설계 설명서, 전문 설계 설명서, 공사 설계 설명서로 용어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다 쓰고 있고요. 관련 법규도 정보통신 공사법도 보시면은 정보통신 공사법 제2조의 8번을 본다 그러면 설계의 내용을 보시면은 시방서란 말이 없습니다. 대신 설계 설명서라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그래서 다른 법은 건축법이나 전기 관련 소방법은 아직까지도 시방서란 말이 있지만은 정보통신공사법에는 시방서란 말이 법규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네. 설계 설명서를 바꿨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4번입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대형화 및 복잡화되어 가므로 네트워크 관리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구성 요소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 제어, 관리 등을 통해 네트워크의 운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망관리 시스템이라고 한다.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거고 NMS를 얘기하는 거죠. 주요 기능 5가지.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고요. 구성, 장애, 성능, 보안, 계정입니다. 여러분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네, 제 교재에도 구성, 장애, 성능, 보안, 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표현해 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망관리 시스템, 네.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요.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MRTG, 시스코 장비의 MRTG를 많이 썼었죠. 무료 어플입니다. 무료가에서 썼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이런 좀 PRTG나 OP 매니저 이런 것들에 좀 약간 큰 네트워크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NMS는 제일 상위다 NMS, 하위다는 EMS, 네트워크 엘리멘트로 볼 수 있고 지금의 문제 관리 기능, 5가지 관리 기능을 문제화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5번입니다. 입찰 참가자가 입찰 가격의 결정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으로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뭐뭐는 입찰하기 전에 공사가 진행할 현장에서 현장 상황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현설이라고 많이 합니다. 현장 설명회를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서류, 현장 설명서가 맞는 거고요. 이 뭐뭐는 현장 설명서를 얘기합니다. 계약리규, 참고해서 보시면 될 테고요. 현설을 많이 하죠.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입찰 참가할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을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6번입니다. 정보통신공사법 중 통신설비공사의 종류 4가지를 쓰세요. 보시면은 통신설비공사, 요거는 문제가 표현이 좀 잘못된 거고요. 지금 보시면 통신설비공사 보시면 여기 통신선로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요 4가지 이상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사 그 4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구분은 4개로 구분됩니다. 지금처럼 방송설비공사,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 정보설비공사, 기타설비공사는 딱 하나입니다. 정보통신 전용의 전기시설 설비공사. 이 4가지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지금의 문제 첫 번째 이 통신설비공사의 내용을 쓰라는 거니까 이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만을 쓰면 되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한번 제가 만들어 봤던 거고요. 보시면은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통신설비공사입니다. 그 중에서 네 가지만 쓰면 되겠죠. 통신선로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국내통신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둘이 여섯, 7개 중에서 4가지를 쓰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송설비공사, 그 다음에 정보설비공사, 그 다음에 기타 정보통신 전용의 전기시설 설비공사, 수배 전반을 제외하고요. UPS나 이런 것들도 다 정보통신공사예요. 정보통신 전용의 전기시설에 해당하는 UPS는 예,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17번 보겠습니다. IPS 적용의 적용용법 구분 2가지입니다. 보면은 첫 번째는 네트워크 기반의 IPS, NIPS라고도 합니다. 네트워크 베이스드 IPS. 그 다음에 호스트 기반의 IPS, HIPS. 이 2가지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S 장비를 파이어이 기본적인 1차적인 보안 장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단에 2차적인 보안 장비가 이런 IPS 장비가 되고 그거를 네트워크 단에다 설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단에 설치하는 분, 그 다음에 각 호스트 단에 설치한다. 이게 호스트 IPS 이 2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단에 설치하면 약간 전체 메인 쪽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서버를 좀 더 보호하려고 하면은 호스트 기반의 IPS를 그 개별 보호하고 싶은 그 서버 단에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별로 본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방화벽 기반의 IPS, IDS 기반의 IPS, 스위치 기반의 IPS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 네트워크 시큐리티 부분을 한번 정의했었고요. 이렇게 언트러스트 외부 네트워크입니다. 이 부분은 언트러스트 네트워크이고 이 인터넷을 접속하게 한 최초의 라우터나 스위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우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회선에 따라서 스위치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네트워크 시큐리티 장비를 일반적으로 그 앞단에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 네트워크, 이 전체가 내부 네트워크이고 그 앞단에 백본 스위치, 그 다음에 뭐 더 크다고 하면 서브 백본을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엔드단에 L2 스위치가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내부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사설 IP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은 웹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DMZ 영역에서 공인 IP를 받아서 접속할 이런 존을 만들어서 여기에 서버를 설치하죠. 그 다음에 관련된 네트워크 시큐리티 장비는 DDoS, IPS, 파이어, UTM, NG 파이어,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 IDS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 시큐리티 장비군을 쓸 수 있겠습니다. 예, IPS를 보시면은 IPS는 이렇게 인터넷과 라우터 단, 그 다음에 라우터와 파이어 단, 파이어가 백본 단, 그 사이에서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버 단에도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버 단에 여기에는 DMZ번은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를 쓰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위치에 우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트워크 단에 설치하는 게 NIPS, 네트워크 기반의 IPS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버 단에 설치하는 게 호스트 기반의 IP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때 했던 자료입니다. 일반적인 외부의 네트워크, 언트러스트한 거죠. 그 트러스트한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큐리티 장비가 있고, 이런 공인 IP가 필요한 이런 네트워크는 DMZ를 통해서 DMZ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일반적인 시큐리티 장비들 외부 언트러스트한 쪽에서 맨 첫 단을 본다고 하면
디도스 장비를 ISP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디도스 장비를 쓰죠. 그 다음에 일반 사업자는 쓰지는 않고요. 일반 기업에서는 굳이 필요 없고 이 파이어월이 1차 보안 장비입니다. 1차 보안 장비의 후단에 이렇게 IPS를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이게 DMZ의 앞단에다 설치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이어월이 1차 보안 장비여서 이렇게 레이어 3나 레이어 4까지만을 기본적으로 정책 기반으로 그냥 필터링을 하다 보니 가장 빠르죠. 하지만 이런 IPS는 상위 단까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하죠. 비슷한 위치에 IDS도 설치했는데 IPS에 달리 조치를 하지 못하고요. 그냥 경보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런 7계층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것은 IPS와 유사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8번입니다. 다음 와이파이 규격을 쓰시오. 2003년 6월에 제정된 2.4GHz 전용 규격이다. 전송 방식은 OFDM을 사용한다. 최고 속도는 54Mbps다. 정확하게 IEEE 802.11, 11에서도 G를 얘기합니다. 보시면은 최초에 보면 99년 9월에 표준화가 됐죠. IEEE 802.B입니다. 11B 2.4기가였죠. 11메가, 최대 11메가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5기가 대역으로 구현한 겁니다. 이게 11A인 거고요. 속도가 이때 최대 54메가입니다. 근데 5기가 대역인 거를 2.4기가 대역으로 동일한 속도로 제공하고 같은 OFDM 방식은 IEEE 802.11G가 되겠습니다. 좀 더 늘어난 방식, 두 개를 같이 쓰는 방식, 5기가면서 두 개를 같이 쓰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있는 거고요. 속도에 따라서 여기는 기가 대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AC 이 부분을 좀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IEEE 802 연도수로 본다고 하면 11A가 99년 10월, 11B가 99년 10월. 지금 문제였던 2004년 6월에 IEEE 802.11G가 제정이 됐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9번입니다. 기술기존 적합조사 시 측정용 보조전극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 전위강화법 대신 적용 가능한 측정법은 무엇인가? 답은 2극 측정법입니다. 일반적으로 3극 3점 전위강화법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그런 지역에서는 대신 보조극이 하나만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2극 측정법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접지 측정법은 3점 전위강화법, 그 다음에 2극 측정법, 그 다음에 클램폼 미터법 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3점 전위강화법은 3점 전위강화법과 61.8%법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3점 전위강화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 많이 썼던 방식입니다. 개별 접지 방식, 소규모 접지일 때 쓰는 방식입니다. 세 개의 EPC가 있는데 그 거리가 좀 짧게 돼 있습니다. 10m 정도만 이격하면 되고요. 61.8%는 대규모 접지할 때 사용합니다. 이때는 50m 정도, P시간은 30m를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런 3점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환경일 때는 2극 측정법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전위강화법입니다. 접지전극과 접지전극 하나, 전위전극 하나, 전류전극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거리는 일반 3점 전위하고 10m 간격을 할 때 일반적인 개별 접지일 때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거고요. 3점 전위갑은 비슷하지만은 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워낙 이 접지가 워낙 넓게 돼 있다 보니까 아까처럼 10m 간격으로는 이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럴 때에는 3점 전위강화법 61.8%법을 씁니다. 현장에서 시공 현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오류를 위해서 61.8% 되는 그 다음에 51.8%, 71.8% 세 가지를 평균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공통이나 통합조치에 쓰는 방식이고요. 아까처럼 3점 전위 강화법이 측정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보조 전극이 이렇게 하나인 거죠. 두 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네, 떨어져 있죠. 3점 전위가 떨어져 있는데 2극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2극 측정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철도에서 많이 쓰고 있는 클램퍼 미터법. 어떤 도전되어 있는 거를 후크메드로 찝기만 하면은 바로 저항값이 접지 저항값이 측정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인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2회차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